절대 한국은 안 가. 또 한국이라고? 이게 말이 정말 돼? 짜증나. 비행 스케줄을 확인한 이게 말이 순간 되냐고. 저는 속으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핀란드 이게 헬싱키 말이 출신 돼? 승무원 안나입니다. 10년 경력의 베테랑 승무원인 제게 한국은 그저 어쩔 수 없이 가야 하는 곳 중 하나였어요. 동료들은 한국 음식이 맛있다, 쇼핑이 좋다고 했지만 제게는 그저 지루한 도시, 감정 없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는 선입견만 가득했죠.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그 한국에서 만난 남자와 약혼을 하고 핀란드와 한국을 오가며 새 인생을 준비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한국을 향한 제 마음이 180도 바뀐 건 단 하나의 우연한 만남 때문이었습니다. 북촌의 작은 카페에서 시작된 이 드라마틱한 인연, 그리고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놀라운 순간들을 오늘 여러분께 솔직하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인생은 때로 우리가 가장 피하고 싶었던 곳에서 가장 값진 선물을 준다고 합니다.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새로운 가능성을 향한 용기를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이 감동 스토리가 마음에 드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핀란드 헬싱키 출신의 승무원 안나입니다. 북유럽계 국제항공사에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일하며 세계 각국을 다녀봤지만 솔직히 한국은 제가 항상 피하고 싶었던 나라 중 하나였어요. 왜 그랬냐고요? 말하자면 조금 부끄럽지만 저는 한국에 대한 선입견이 너무 많았습니다. K-팝이나 한국 드라마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단지 안전하긴 한데 재미는 없는 곳이라는 동료들의 이야기만 듣고 그대로 믿었죠. 헬싱키에서 서울까지는 직항 노선이 있어서 자주 스케줄이 뜨는 편이었는데 그럴 때마다 아, 또 한국이야? 라는 말부터 나왔어요. 저의 첫 한국행은 약 4년 전이었습니다. 그때는 아무런 기대 없이 그저 일이라고 생각하고 왔었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첫인상은 깨끗하고 현대적이구나였지만 그것만으로는 제 마음을 움직이기에 부족했습니다.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고 밖에 나가서 구경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당시 저는 헬싱키의 한 남자친구와 오랫동안 연애 중이었습니다. 그는 제가 비행할 때마다 늘 걱정하고 연락을 자주 했어요. 특히 한국에 올 때면 거기는 북한이랑 가까워서 위험하지 않아? 라는 말도 했었죠. 지금 생각하면 웃기지만 그때는 저도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번의 한국행이 지나갔고 저는 그저 호텔과 공항만 오가는 루틴을 반복했습니다.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기회를 스스로 걷어찼던 거죠. 동료들이 명동에서 쇼핑했는데 너무 좋았어. 한강공원 구경했는데 정말 아름답더라. 라고 이야기해도 저는 그저 그래. 난 그냥 방에서 쉬었어 라고 대답하곤 했습니다. 제 고정관념은 더욱 강화되어 갔어요. 한국 사람들은 감정 표현을 잘 안 하고 너무 바쁘고 외국인에게 친절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 지금 돌이켜보면 너무나도 잘못된 편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땐 그게 제 진실이었어요. 그러던 중 약 3년 전에 제 인생에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오랫동안 사귀던 헬싱키의 남자친구와 헤어진 거예요. 5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했지만 그는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고 저에게 이중생활을 해왔던 겁니다. 배신감과 상실감에 빠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그러던 중에 또다시 한국행 스케줄이 잡혔습니다. 저는 정말 가기 싫었어요. 이미 마음이 너무 아픈데 낯설고 재미없는 나라에 가서 혼자 우울하게 지내야 한다는 생각에 더욱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하지만 일이니까 어쩔 수 없이 가야 했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지쳐 있었습니다. 9시간이 넘는 비행 동안 거의 잠을 못 잤고 계속해서 헤어진 남자친구 생각이 났거든요. 호텔에 체크인하고 방에 들어가자마자 침대에 누워 울기 시작했어요. 왜 하필 이런 때 한국에 와야 하는 거야? 여기서는 아무도 날 이해해주지 않을 텐데. 그렇게 방에서 꼬박 하루를 보냈습니다. 밖에는 나가지 않고 룸서비스로 식사를 해결했어요. 동료들이 같이 나가자고 제안했을 때도 그냥 피곤하다며 거절했죠. 사실 눈이 울어서 부어있는 것을 보이기 싫었어요. 이틀째 되는 날 저는 너무 방에만 있어서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무언가 변화가 필요했어요. 호텔 로비에 있던 관광 안내 책자를 무심코 들여다보다가 북촌 한옥마을이라는 곳이 눈에 띄었습니다. 전통 가옥들이 있는 곳이라고 했는데 사진만 봐도 분위기가 헬싱키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뭔가 이국적인 느낌이 들어서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래, 어차피 우울하게 방에만 있을 바에는 잠깐 나가서 구경이나 하자. 그렇게 결심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엉망이었어요. 붓고 충혈된 눈, 창백한 얼굴. 하지만 지금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호텔 직원에게 북촌 한옥마을 가는 법을 물어보니 친절하게 지하철 노선도를 주며 설명해 주었어요.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생각보다 친절하네. 그것이 제 편견이 조금씩 깨지기 시작한 첫 순간이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는 동안 저는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에 감탄했어요. 깨끗하고 정확하고 안내 방송도 영어로 나와서 외국인인 저도 쉽게 이용할 수 있었거든요. 헬싱키도 좋은 대중교통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서울의 지하철은 그보다 더 발전된 느낌이었습니다. 북촌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잠시 길을 헤맸습니다. 지도를 들고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한 할머니가 다가와 어디를 찾느냐고 물어보셨어요. 영어는 못하셨지만 손짓과 표정으로 충분히 의사소통이 되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직접 저를 한옥마을 입구까지 안내해 주셨어요. 그것도 아무런 대가 없이 그저 도움이 필요한 외국인을 보았기 때문에. 한옥마을을 걷는 동안 저는 차츰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현대적인 도시 한가운데 있는 이 전통 가옥들의 조화가 신기했고 좁은 골목길을 따라 걷는 것이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특히 기와지붕의 곡선미가 아름다웠습니다. 북유럽의 직선적인 디자인에 익숙한 제게는 새로운 미학적 경험이었죠. 그렇게 한옥마을을 구경하다가 저는 작은 카페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전통 한옥을 개조해서 만든 카페였는데 들어가자마자 그 아늑한 분위기에 반해버렸어요. 나무 바닥에 앉아 차를 마신다는 개념도 신선했고 창밖으로 보이는 정원도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한국 전통차를 주문했습니다. 메뉴판에는 영어로 설명이 되어 있어서 쉽게 고를 수 있었어요. 유자차라는 것이 눈에 들어왔는데 설명을 읽어보니 유자라는 과일로 만든 차라고 했습니다. 호기심에 주문했죠.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데 문득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저 이 순간 이 장소의 아름다움에 감동했던 것 같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혼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했어요. 괜찮으세요? 갑자기 들려온 목소리에 고개를 들어보니 카페 직원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영어로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라고 대답했더니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휴지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감정 표현을 안 한다고? 이 직원은 낯선 외국인의 기분까지 신경 쓰고 있잖아. 또 하나의 편견이 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카페를 나와 계속 북촌을 둘러보면서 저는 점점 더 한국의 매력에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작은 공방들에서 전통 공예품을 만드는 모습, 한복을 입고 기념사진을 찍는 관광객들, 좁은 골목길에서도 느껴지는 안전함. 모든 것이 새롭고 신선했습니다. 어느새 해가 지고 어두워지기 시작했지만 저는 전혀 무섭지 않았어요. 헬싱키도 안전한 도시지만 이곳 서울은 그 이상으로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밤에도 많은 사람들이 거리를 걷고 있었고 가로등도 밝게 켜져 있었으니까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이 이렇게 많다는 것도 놀라웠어요. 헬싱키에서는 밤에 뭔가를 사려면 정말 제한된 장소에서만 가능하거든요. 편의점에서 이것저것 구경하다가 삼각김밥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카운터에 있던 직원이 어떻게 먹는지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와 창문 앞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왜 이곳을 더 일찍 경험하지 않았지? 왜 항상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지? 한국에 대한 제 편견은 하루 만에 많이 변했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변화의 시작이라는 것을. 다음 날도 저는 서울 곳곳을 둘러보았습니다. 명동에서 쇼핑도 하고 경복궁도 구경했어요. 많은 것들이 인상적이었지만 특히 놀라웠던 것은 사람들의 친절함이었습니다. 길을 물어볼 때마다 자세히 알려주려고 노력하는 모습, 음식점에서 메뉴를 고를 때 추천해주는 직원들,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해주는 학생들. 이런 작은 경험들이 한국에 대한 제 인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그렇게 3일의 서울 체류를 끝내고 핀란드로 돌아갈 때 저는 이미 다음 한국행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는 곧 현실이 되었죠. 그로부터 2개월 후 저는 다시 한국행 비행 스케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또 한국이야? 가 아닌 드디어 한국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두 번째 한국 방문은 첫 번째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호텔에만 머무르지 않고 적극적으로 서울을 탐험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제 인생을 바꾼 결정이 되었습니다. 첫날 저는 다시 북촌 한옥마을을 찾았어요. 지난번에 갔던 그 카페가 너무 좋았거든요. 이번에는 유자차 대신 다른 전통차를 시도해보고 싶었습니다. 카페에 들어서자 익숙한 나무 향기와 조용한 분위기가 저를 반겨주었어요. 메뉴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제 뒤에서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려보니 한국인 남성이 당황한 표정으로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을 주우려는 찰나였어요. 그런데 그 순간 그가 들고 있던 커피가 테이블 위로 쏟아졌고 일부가 제 가방에 튀었습니다. 오, 임소사리. 그는 놀란 표정으로 서툰 영어로 사과했어요. 저는 괜찮아요. 가방은 방수 소재라서 문제없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안도의 표정을 지으며 티슈를 꺼내 제 가방을 닦아주려고 했어요. 그 순간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고 저는 이상하게도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닌 키가 크고 단정한 모습의 30대 남성이었어요. 검은 안경을 쓰고 있었는데 그것이 그의 지적인 이미지를 더욱 강조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를 해서. 그는 계속해서 사과했고 저는 괜찮다고 거듭 말했어요. 그런데 이 우연한 만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갑자기 혹시 외국에서 오셨나요? 라고 물었어요. 저는 핀란드에서 왔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눈을 반짝이며 와, 핀란드요? 정말 가보고 싶은 나라인데? 라고 말했어요. 그렇게 시작된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그는 제게 자리에 함께 앉자고 제안했고 저는 망설임 없이 동의했어요. 처음 만난 사람과 이렇게 쉽게 대화를 나누는 것은 저에게는 꽤 이례적인 일이었지만 그의 진실된 미소와 친절함에 경계심이 금세 사라졌습니다. 그의 이름은 준우였어요. 서울에서 IT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영어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의사소통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오히려 그의 서툰 영어 발음이 더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핀란드는 어떤가요? 오로라를 직접 본 적 있으세요? 준우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물었어요. 저는 헬싱키에서는 오로라를 보기 어렵고 북쪽으로 더 올라가야 한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는 진지하게 듣고 있다가 갑자기 웃으며 언젠가 꼭 가보고 싶어요. 핀란드 사람들은 모두 당신처럼 친절한가요? 라고 물었어요. 그 질문에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사실 핀란드 사람들은 처음에는 조금 무뚝뚝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우리는 감정 표현을 많이 하지 않거든요. 그러자 준우는 한국 사람들도 비슷해요. 처음에는 낯을 가리지만 친해지면 정말 따뜻해요 라고 대답했어요. 대화가 이어지면서 우리는 많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둘 다 여행을 좋아하고 음악을 사랑하며 새로운 음식을 시도하는 것을 즐겼어요. 준우는 핀란드 음악에 대해 물었고 저는 시벨리우스 같은 클래식 작곡가부터 최근의 인디 밴드까지 다양하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도 모르게 우리는 2시간 넘게 대화를 나누었어요. 카페 직원들이 청소를 시작할 때가 되어서야 우리는 시간이 이렇게 늦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안나 씨,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혹시 내일 시간 있으세요? 제가 서울 구경을 시켜드릴 수 있는데. 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낯선 사람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까? 하지만 준우에게서는 위험한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의 진실된 눈빛과 따뜻한 미소가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네, 좋아요. 내일 시간 있어요. 저는 대답했고 우리는 연락처를 교환했습니다. 카페를 나서면서 저는 이상하게도 설렘과 기대감을 느꼈어요.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감정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을 때 저는 계속해서 준우와의 만남을 떠올렸어요. 그의 미소, 그의 목소리, 그의 진지하게 이야기를 듣는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의 눈빛이 계속 생각났습니다. 이게 바로 사람들이 말하는 운명적인 만남일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날 아침 준우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나 씨. 잘 주무셨나요? 오늘 어디서 만날까요? 저는 호텔 로비에서 만나자고 제안했고 그는 곧바로 동의했어요. 약속 시간보다 30분 일찍 저는 이미 로비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옷을 골랐고 화장도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썼어요. 이렇게 낯선 사람과의 만남에 설레는 것이 오랜만이었습니다. 정확히 약속 시간에 준우가 도착했어요. 그는 어제보다 더 멋지게 보였습니다. 단정한 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가벼운 재킷을 걸친 모습이었어요. 손에는 작은 종이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나 씨. 오래 기다리셨어요? 준우가 미소 지으며 인사했어요. 저는 머리를 흔들며 아니요, 방금 내려왔어요 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는 들고 있던 종이백을 내밀며 작은 선물이에요 라고 말했어요. 저는 놀라서 뭐예요? 라고 물었고 그는 한국 전통차예요. 어제 유자차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다른 종류의 차도 드려보고 싶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가 어제의 대화를 세심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헤어진 전 남자친구는 제 취향이나 기호를 거의 기억하지 못했는데 처음 만난 이 사람이 이렇게 세심한 배려를 보여준다니.
정말 고마워요, 준우 씨. 너무 감동이에요. 저는 진심으로 말했고 그는 수줍게 웃기만 했습니다. 그날 준우는 저를 서울의 다양한 곳으로 안내했어요. 경복궁에서 시작해서 인사동, 명동,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강공원까지. 그의 안내로 서울을 보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경험이었습니다. 관광 가이드북에는 나오지 않는 숨겨진 장소들, 현지인들만 아는 맛집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각 장소에 얽힌 그의 개인적인 이야기들이 서울을 더욱 생생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경복궁에서는 한국의 역사에 대해 설명해 주었고, 인사동에서는 전통 공예품의 의미를 알려주었습니다. 명동에서는 함께 쇼핑도 했어요. 준우는 제게 한국 화장품을 추천해 주었고, 저는 그에게 핀란드 브랜드 모자를 선물했습니다. 점심에는 준우가 저를 작은 한정식집으로 데려갔어요. 한국 전통 음식을 제대로 맛보셨으면 해요 라며 여러 가지 반찬과 함께 나오는 한정식을 주문했습니다. 처음 보는 음식들도 많았지만 준우의 설명을 들으며 하나하나 맛보는 것이 즐거웠어요. 특히 된장찌개는 제 입맛에 딱 맞았습니다. 안나 씨는 매운 음식을 잘 드시나요? 준우가 물었어요. 저는 핀란드 음식은 보통 담백한 편이라고 설명하며 매운 음식은 잘 먹지 않는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웃으며 그럼 김치는 조금만 드셔보세요. 너무 맵지 않은 걸로 골랐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의 배려 덕분에 저는 한국 음식을 무리 없이 즐길 수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준우는 디저트로 빙수라는 것을 소개해 주었어요. 얼음을 갈아서 만든 이 디저트는 더운 날씨에 정말 완벽했습니다. 오후에는 한강공원을 방문했어요. 도심 한가운데 이렇게 넓고 아름다운 공원이 있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우리는 강변을 따라 걸으며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준우는 자신의 가족에 대해 이야기했고 저도 핀란드에 있는 부모님과 동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제가 항공사에서 일하는 것을 처음에는 걱정하셨어요. 자주 집을 비우고 시차 적응도 힘들고 결혼도 늦어질까 봐요. 하지만 지금은 제가 세계 각국을 다니며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을 자랑스러워하세요. 저는 말했어요. 준우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부모님의 걱정은 어느 나라나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스타트업을 시작했을 때 부모님께서 많이 걱정하셨거든요. 안정적인 대기업에 들어가지 않고 위험한 길을 택했다고요. 하지만 지금은 제 선택을 응원해주세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우리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깊어졌어요. 삶의 목표, 꿈, 두려움, 실패한 경험들까지. 처음 만난 사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아마도 준우의 진실된 태도 때문이었을 거예요. 그는 자신의 약점이나 실수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이야기했고 그것이 저로 하여금 더 마음을 열게 만들었습니다. 해가 질 무렵 우리는 한강변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았어요. 붉게 물든 하늘과 그것을 반사하는 강물이 만들어내는 풍경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그 순간 준우가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어요. 저는 놀랐지만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느낌이었거든요. 안나 씨,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내일도 시간 있으신가요? 준우가 물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네, 있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그는 밝게 웃으며 다행이다. 내일은 더 특별한 곳으로 모시고 싶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두 번째 만남은 끝이 났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준우는 제가 안전하게 들어갈 때까지 기다려주었습니다. 헤어질 때 그는 조금 수줍게 내일 뵐게요 라고 인사했고 저는 미소로 답했어요. 호텔 방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을 때 저는 이 모든 상황이 꿈만 같다고 느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한국을 기피하던 제가 이제는 한국인 남성과 데이트를 하고 있다니. 아니, 이게 데이트인가요? 저는 혼란스러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준우와 함께한 오늘이 오랜만에 경험한 가장 행복한 날이었다는 사실이었어요. 다음 날 준우는 약속대로 저를 특별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은 남산타워였어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이 장소에서 우리는 도시의 파노라마를 감상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준우는 제게 조금 뜻밖의 질문을 했어요. 안나 씨, 한국에 대한 첫인상이 어땠어요?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처음에 한국에 대해 가졌던 부정적인 편견들을 솔직하게 말해도 괜찮을까? 하지만 준우의 진지한 눈빛에 저는 솔직해지기로 했어요. 사실 처음에는 한국에 오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재미없고 딱딱한 나라라고 생각했거든요. K-팝이나 한국 드라마에도 관심이 없었고 그저 이를 위해 방문하는 곳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준우의 표정이 살짝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해서 들어주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와서 실제로 서울을 경험해보니 제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곳은 정말 활기차고 안전하고 편리하고
무엇보다 사람들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따뜻해요. 특히 당신을 만나고 나서는. 저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준우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정말요? 그럼 지금은 한국이 조금 마음에 드세요? 저는 웃으며 조금이 아니라 많이요. 이렇게 짧은 시간에 한 나라에 대한 인식이 바뀌다니 저도 놀랐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준우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했다가 말했어요. 사실 많은 외국인들이 처음에는 한국을 오해해요. 바쁘게 살고 감정 표현을 잘 안 하고 외국인에게 배타적이라고 생각하죠. 일부는 사실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진심으로 따뜻하고 정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다만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를 뿐이죠. 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핀란드 사람들도 비슷해요. 우리도 처음에는 무뚝뚝하다는 인상을 주거든요. 하지만 일단 친해지면 정말 충실한 친구가 되죠. 준우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우리 두 나라 사람들은 생각보다 비슷한 점이 많네요. 그날 우리는 남산타워에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문화적 차이점과 공통점, 각자의 나라에서의 생활 방식, 그리고 세계 여러 곳에서의 경험들까지. 대화는 끊임없이 이어졌어요. 준우는 특히 핀란드의 교육 시스템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핀란드 교육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들었어요. 정말인가요? 그가 물었어요. 저는 핀란드 교육의 특징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적은 숙제, 놀이 중심 학습, 교사에 대한 높은 존경심, 그리고 학생들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문화 등. 준우는 눈을 빛내며 들었어요. 한국은 교육열이 정말 높아요. 학생들이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학원도 많이 다니죠.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가끔은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준우가 말했습니다. 그의 말에서 한국 교육에 대한 고민이 느껴졌어요. 저는 모든 시스템에는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핀란드 교육도 완벽하지는 않거든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서로의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더 깊이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모든 대화가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문화적 차이로 인해 오해가 생기기도 했죠. 저녁 식사를 위해 준우가 저를 한 고급 한식당으로 데려갔을 때였어요. 메뉴를 볼 때 저는 각자 자신의 음식을 주문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준우는 한국에서는 보통 음식을 함께 나눠 먹어요. 제가 좋은 메뉴로 골라볼게요 라고 말했어요. 저는 조금 당황했습니다. 핀란드에서는 각자 자신이 먹고 싶은 것을 주문하는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누군가 다른 사람의 메뉴를 선택해주는 것은 다소 권위적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한국의 문화를 존중하려고 노력했고 준우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준우는 다양한 한국 음식을 주문했고 우리는 그것을 함께 나눠 먹었어요. 처음에는 조금 어색했지만 곧 이러한 식사 방식이 더 친밀감을 느끼게 해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서로의 접시에서 음식을 나누고 서로에게 맛있는 부분을 권하는 것. 그것이 한국적인 정의 표현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식사 계산 때 또 다른 문화적 충돌이 있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각자의 몫을 내려고 했어요. 핀란드에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데이트 중에도 더치페이가 일반적이거든요. 그런데 준우는 제가 지갑을 꺼내는 것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남자가 데이트 비용을 내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준우가 말했어요.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의 친절한 제안이 감사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독립적인 여성으로서 스스로의 몫은 스스로 내고 싶었어요. 결국 저는 조금 타협안을 제시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준우 씨. 하지만 제가 다음번에는 내고 싶어요. 그렇게 번갈아가며 내는 건 어떨까요? 준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그럼 오늘은 제가 내고 다음에는 안나 씨가 내세요. 이런 작은 문화적 차이들을 조율해가면서 우리는 서로에 대해 더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준우는 핀란드 문화에 대해 진심으로 존중하고 배우려는 자세를 보여주었고 저도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을 더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식사 후 우리는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강물에는 도시의 불빛이 반사되어 마치 꿈의 세계 같았어요. 준우는 조용히 제 손을 잡았고 저는 그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그 순간 모든 문화적 차이는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어요. 우리는 그저 서로에게 끌리는 두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안나 씨, 내일은 무슨 계획이 있으세요? 준우가 물었어요. 저는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일 밤 비행기로 핀란드에 돌아가요. 오전에는 호텔에서 짐을 정리하고 오후에는 공항에 가야 해요. 준우의 얼굴에도 실망감이 드러났어요. 벌써요? 더 오래 계실 수 없나요? 저는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항공사 규정이라서.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서울에 올 수 있어요.
제가 스케줄을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 말에 준우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정말요? 그럼 다음에 서울에 오시면 꼭 연락 주세요. 제가 더 많은 곳을 안내해 드릴게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물론이죠. 그리고 언제든지 핀란드에 오고 싶으면 저에게 연락하세요. 제가 헬싱키를 안내해 드릴게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호텔 앞에서 헤어질 때 준우는 갑자기 저를 안아주었어요. 그것은 짧지만 따뜻한 포옹이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나 씨.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세요. 그날 밤 저는 짐을 싸면서 계속해서 준우와의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불과 며칠 사이에 이렇게 깊은 유대감을 느낀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고민도 들었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다른 나라에 살고 있고 문화적 차이도 있으며 제 직업 특성상 한 곳에 오래 머물기도 어려웠거든요. 이것은 그저 여행 중에 로맨스일 뿐일까? 아니면 더 의미 있는 무언가의 시작일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저는 결국 시간이 답을 알려줄 거야 라고 스스로를 달래며 잠에 들었습니다. 헬싱키로 돌아온 후 저는 일상에 복귀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서울에 남아 있었습니다. 준우와는 매일 메시지를 주고받았어요. 시차 때문에 대화가 쉽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고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준우는 종종 한국어로 간단한 인사말을 가르쳐 주었고 저는 그에게 핀란드어를 조금씩 알려주었어요. 안녕하세요와 키토스 감사합니다를 주고받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웃음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 저는 다시 서울행 비행을 신청했어요. 이번에는 일이 아닌 온전히 준우를 만나기 위한 여행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준우는 이미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의 손에는 커다란 꽃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안나 씨, 정말 보고 싶었어요. 준우가 꽃다발을 건네며 말했어요. 저는 감동해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헬싱키에서의 한 달은 정말 길게 느껴졌거든요. 이번 방문에서 준우는 저를 그의 가족에게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그의 부모님은 저를 정말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준우의 어머니는 핀란드에 대해 많은 질문을 하셨고 아버지는 저에게 한국의 역사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준우의 집에서의 식사는 제게 한국 가정의 따뜻함을 느끼게 해주었어요. 어머니가 정성껏 준비해 주신 음식들, 아버지의 유머 있는 이야기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이 저를 가족처럼 대해주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외국인 여자친구를 데려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하지만 안나를 만나고 나니 왜 우리 아들이 당신을 좋아하는지 알겠어요. 준우의 어머니가 따뜻한 미소로 말씀하셨어요. 식사 후 준우의 아버지는 저에게 가족 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린 시절의 준우 사진들, 가족 여행 사진들. 그것들을 통해 저는 준우의 성장 과정과 가족의 역사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어요. 아버지, 부끄러우니까 그만하세요. 준우가 얼굴을 붉히며 말했지만 저는 오히려 더 많은 사진을 보고 싶다고 졸랐습니다. 그날 밤 준우가 저를 호텔까지 데려다주면서 물었어요. 가족들이 마음에 드셨나요? 저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정말 좋았어요. 당신의 가족은 너무 따뜻하고 친절해요. 마치 제가 오래 알고 지낸 사람들처럼 대해주셨어요. 준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웃었어요. 다행이에요. 사실 많이 걱정했거든요. 우리 부모님이 외국인, 특히 서양 여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실지.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었어요. 당신의 부모님은 정말 멋진 분들이에요. 그 방문 이후로 우리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어요.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서울을 방문했고 준우도 한 번 헬싱키에 와서 저의 가족과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핀란드의 겨울은 준우에게 큰 도전이었지만 그는 눈 위에서 넘어지고 추위에 떨면서도 계속 웃음을 잃지 않았어요. 저의 부모님은 처음에는 준우에 대해 조금 의심스러워 하셨습니다. 그렇게 멀리 사는 사람과 어떻게 관계를 유지할 거니? 라고 물으셨죠. 하지만 준우를 직접 만나고 나서는 그들의 태도가 바뀌었어요. 준우의 진실성과 제게 보여주는 깊은 애정이 부모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거리를 뛰어넘는 연애는 쉽지 않았어요. 시차 때문에 대화 시간을 맞추기 어려웠고 물리적인 거리는 때때로 외로움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에 대한 신뢰와 사랑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갔어요. 준우는 종종 깜짝 선물을 보내주었습니다. 어느 날은 한국 전통차가, 또 다른 날에는 제가 좋아하는 한국 작가의 영어 번역본 소설이 헬싱키의 제 집으로 배달되었어요. 저도 준우에게 핀란드 디자인 제품이나 전통 과자 등을 보내며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고 우리의 관계는 더욱 견고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준우가 중요한 제안을 했습니다. 안나 씨, 한국에서 직장을 구해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가 같은 나라에서 살 수 있다면? 그의 제안에 저는 깊이 고민했습니다.
물론 준우와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싶었지만 10년 넘게 해온 제 직업을 포기하는 것은 큰 결정이었거든요. 게다가 한국에서 외국인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것은 많은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볼게요, 준우 씨. 제가 정말 사랑하는 일이라서.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고 준우는 이해한다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두르지 마세요. 저는 안나 씨가 행복한 게 가장 중요해요. 당신의 직업이 당신의 일부라는 것을 알아요. 그의 이해심에 저는 더욱 감동했습니다. 전 남자친구였다면 분명 자신의 요구를 더 강하게 밀어붙였을 텐데 준우는 제 감정과 상황을 존중해 주었거든요. 몇 개월 후 우연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제가 일하는 항공사가 서울에 새로운 지사를 설립하고 한국어와 영어가 가능한 승무원을 찾고 있었어요. 저는 바로 지원했고 다행히 합격했습니다. 그것은 완벽한 해결책이었어요. 제가 사랑하는 직업을 유지하면서도 준우와 같은 도시에서 살 수 있게 된 거니까요. 서울로 이주하기 전 저는 핀란드에서 한국어 수업을 들었습니다. 기본적인 대화 정도는 할 수 있게 되었지만 아직 많이 부족했어요. 준우는 제가 보내는 한국어 문장을 항상 칭찬해 주었고 그것이 저에게 큰 용기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서울로 이주하는 날이 왔습니다. 준우는 공항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고 이번에는 꽃다발만이 아니라 작은 반지 상자도 들고 있었어요. 안나, 당신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당신을 만난 것은 제게 일어난 가장 행복한 일이에요.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고 싶어요. 저와 결혼해 주실래요? 공항 한가운데서 무릎을 꿇고 프로포즈하는 준우의 모습에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순간 이 사람에 대한 감정만이 중요했으니까요. 네, 준우.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고 준우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제 손에 반지를 끼워주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물론 모든 것이 순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언어 장벽, 문화적 차이, 때로는 외국인으로서 느끼는 소외감. 하지만 준우의 지지와 사랑 그리고 그의 가족들의 따뜻한 배려 덕분에 저는 조금씩 한국 생활에 적응해 갔어요. 특히 준우의 어머니는 저에게 한국 요리를 가르쳐 주시며 한국 문화를 이해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처음에는 김치찌개 한 그릇을 만드는데도 한나절이 걸렸지만 이제는 제법 솜씨가 늘었어요. 준우가 안나의 김치찌개가 어머니 것보다 더 맛있어요 라고 말할 때면 저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뿌듯했습니다. 직장에서도 저는 점점 자신감을 얻어갔어요. 처음에는 한국 동료들과 소통하는 것이 어려웠지만 그들은 제가 한국어를 배우려는 노력을 높이 평가해 주었고 저의 다양한 국제 경험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안나 씨는 정말 대단해요. 외국인인데도 한국 생활에 이렇게 잘 적응하다니. 동료들이 종종 이렇게 말해 주었고 그것이 제게 큰 힘이 되었어요. 물론 힘든 순간도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너무나 외롭고 고향이 그리워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어요. 그럴 때마다 준우는 제 곁에서 묵묵히 손을 잡아주었고 괜찮아요. 당신의 감정을 이해해요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준우는 종종 제게 깜짝 선물을 준비했어요. 어느 날은 핀란드 커피와 계피로를 구해와서 제 고향의 맛을 느끼게 해주었고 또 다른 날에는 핀란드 국기가 그려진 머그컵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그의 이러한 작은 배려들이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어요. 당신이 핀란드를 그리워할 때 언제든 말해줘요. 우리가 함께 방문할 수도 있고 필요하다면 당신 혼자 다녀와도 돼요. 준우는 늘 이렇게 말해주었습니다. 그의 이해심과 배려가 저로 하여금 새로운 환경에 더욱 용기를 내게 해주었어요. 서울에서의 생활이 6개월째 접어들면서 저는 점점 더 한국 문화의 깊이와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준우는 제가 한국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었어요. 어느 주말 준우는 저를 템플스테이라는 것에 참여하게 했습니다. 서울 근교의 한 불교 사찰에서 하루를 보내며 명상을 하고 스님들과 대화하고 사찰 음식을 먹는 경험이었어요.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했지만 그곳의 고요함과 평화로움은 제 마음을 정화시켜주는 듯 했습니다. 어떠세요, 안나 씨? 너무 지루하진 않나요? 준우가 명상 시간이 끝난 후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요. 오히려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이렇게 바쁜 도시 생활 속에서도 이런 평화로운 공간이 있다는 게 놀라워요. 준우는 미소를 지었어요. 한국 불교는 17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문화의 중요한 부분이죠. 그날 저녁 사찰에서 바라본 노을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고요한 산속에서 준우의 손을 잡고 있는 그 순간이 제게는 영원히 기억될 특별한 순간이 되었어요. 다음 주에는 준우가 저를 한국 전통 공연에 데려갔습니다. 판소리, 사물놀이, 부채춤 등 다양한 전통 예술을 감상할 수 있었어요.
특히 판소리의 강렬하고 감정적인 표현에 저는 깊이 감동했습니다. 판소리 가수들은 목이 쉴 때까지 연습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 독특한 목소리가 나온대요. 준우가 설명해 주었어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그들의 목소리에서 깊은 감정이 느껴져요. 언어를 모르는데도 이야기가 전해지는 것 같아요. 준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예술의 힘이죠. 언어를 넘어서는. 이렇게 준우와 함께하는 문화체험은 계속되었습니다. 한국 전통 도자기 만들기, 한복 체험, 김장 담그기. 매번 새로운 경험을 통해 저는 한국 문화의 다양한 측면을 배우고 이해하게 되었어요. 특히 김장 체험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준우의 가족들과 함께 대량의 김치를 담그는 과정에서 저는 한국 가족의 유대감과 협동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고춧가루를 만지는 것이 무섭기도 했지만 준우의 어머니가 친절하게 가르쳐 주신 덕분에 저도 무사히 김장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안나가 김치를 정말 잘 담갔네. 준우의 어머니가 자랑스러워하셨고 그 말에 저는 무척 뿌듯했어요. 김장이 끝난 후 준우의 어머니는 저에게 큰 통의 김치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것은 안나가 직접 담근 김치야. 집에 가져가서 준우와 함께 먹으렴. 그 말씀에 저는 진심으로 감사함을 느꼈어요. 마치 제가 정말 가족의 일원이 된 것 같은 따뜻함이 느껴졌거든요. 준우와 저는 서울 곳곳의 박물관과 갤러리도 방문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한국의 역사와 예술을 감상하고 현대미술관에서는 한국 현대 작가들의 작품을 감상했어요. 준우는 항상 자세한 설명을 곁들여 주었고 덕분에 저는 더 깊이 한국 문화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나라예요. 600년 된 궁궐 옆에 초현대식 빌딩이 있고 사찰 근처에 쇼핑몰이 있죠. 처음에는 이상해 보일 수 있지만 이것이 우리나라의 특별한 점이에요. 준우가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제가 한국을 점점 더 사랑하게 되는 이유 중 하나예요. 이 나라는 역사를 존중하면서도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한국 음식에 대한 저의 이해도 깊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매운 음식을 잘 먹지 못했지만 점차 입맛이 적응되어 이제는 김치찌개와 같은 매운 음식도 즐길 수 있게 되었어요. 준우는 제가 한국 음식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식당으로 데려갔고 각 음식의 역사와 의미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음식은 조선시대 왕이 즐겨 먹었다고 해요. 이것은 제사 때 조상님께 올리는 음식이에요. 이 찌개는 겨울에 몸을 따뜻하게 해준대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저는 한국 음식이 단순한 먹거리가 아니라 문화와 역사, 그리고 사람들의 삶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준우의 제안으로 저희는 한국 전통 혼례식을 재현하는 체험을 했어요. 화려한 한복을 입고 전통적인 예식 절차를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실제 결혼식은 아니었지만 그 경험은 저에게 한국의 결혼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를 제공해 주었어요. 안나 씨, 한복이 정말 잘 어울려요. 마치 한국 사람 같아요. 준우가 제 모습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고마워요. 하지만 저의 금발과 파란 눈이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라고 대답했어요. 준우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그게 더 아름다워요.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서 새로운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의 말에 저는 깊이 감동했어요. 준우는 항상 우리의 문화적 차이를 문제가 아닌 축복으로 바라보았거든요. 그리고 그런 준우의 태도가 저로 하여금 더욱 자신감을 갖고 한국 생활에 적응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한국 생활 1년째가 되어갈 무렵 저는 이제 기본적인 한국어로 일상 대화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물론 아직 전문적인 내용이나 복잡한 대화는 어려웠지만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택시를 타고 식당에서 주문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안나 씨의 한국어 실력이 정말 늘었네요. 대단해요. 준우의 친구들이 종종 이렇게 칭찬해 주었고 그때마다 저는 뿌듯함을 느꼈어요. 언어를 배우면서 저는 한국인들의 사고방식과 문화적 가치관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라는 개념의 중요성, 연장자에 대한 존경심, 정의라는 특별한 감정. 이러한 개념들은 단순히 사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 속에서 살면서 체험해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었어요. 준우와 함께 한국의 여러 지방도 여행했습니다. 제주도의 아름다운 자연, 경주의 역사적인 유적지, 부산의 활기찬 해변. 각 지역마다 고유한 특색과 매력이 있었고 그것이 한국이라는 나라의 다양성을 보여주었어요. 특히 제주도 여행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현무암으로 이루어진 독특한 풍경, 푸른 바다, 오름이라 불리는 작은 화산들. 그곳은 마치 다른 세계 같았어요. 우리는 올레길을 따라 걸으며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했고 해녀 할머니들의 물질 공연도 감상했습니다. 제주 해녀들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어요.
산소통 없이 바닷속으로 들어가 해산물을 채취하는 그들의 전통은 정말 놀라워요. 준우가 설명해 주었어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그 나이에 그런 힘든 일을 하시다니. 존경스러워요. 준우는 미소를 지었어요. 한국 여성들은 정말 강이네요. 우리 어머니 세대만 해도 정말 어려운 시절을 견뎌내셨거든요. 전쟁 후 가난한 나라에서 자식들을 키우고 가족을 부양하면서. 그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한국의 현대사는 짧은 시간 안에 놀라운 발전을 이룬 역사였고 그 이면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노력이 있었으니까요. 이렇게 한국 곳곳을 여행하고 다양한 문화체험을 하면서 저는 점점 더 이 나라에 깊은 애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지 준우 때문에 이곳에 왔지만 이제는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를 사랑하게 된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저녁 한강변을 산책하며 준우에게 말했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를 생각하면 정말 믿기지 않아요. 그때는 그저 재미없는 나라라고만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곳이 제 두 번째 고향처럼 느껴져요. 준우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안나가 한국을 사랑해 주어서 정말 기뻐요. 그리고 더 기쁜 것은 안나가 우리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많은 외국인들이 자기 나라의 기준으로만 한국을 판단하는데 안나는 달라요. 그의 말에 저는 감동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글썽였어요. 고마워요, 준우. 당신이 제게 한국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었으니까요. 당신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평생 한국의 진짜 모습을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정말 행운아야. 단지 한 사람을 사랑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 하나의 나라를 사랑하게 되었으니까. 한국 생활이 1년이 넘어가면서 준우와 저는 결혼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두 문화 간의 차이로 인한 여러 가지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어요. 첫 번째 문제는 결혼식 형태였습니다. 준우의 부모님은 전통 한국식 결혼식을 원하셨고 저의 부모님은 핀란드식 예배당 결혼식을 기대하셨어요. 저희 두 사람은 어떻게 하면 양가 부모님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안나 씨, 어떻게 생각해요? 두 가지 결혼식을 모두 하는 것은 어떨까요? 하나는 한국에서, 하나는 핀란드에서. 준우가 제안했어요. 저는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러면 비용도 2배가 들고 양가 가족들이 모두 참석하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결국 우리는 절충안을 마련했습니다. 한국에서는 현대식 결혼식을 하되 전통 혼례 요소를 일부 포함시키고 결혼식 후에는 핀란드로 가서 작은 축복식을 갖기로 했어요. 이 결정에 양가 부모님 모두 동의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결혼 후의 거주 문제였어요. 준우의 사업은 한국에 기반을 두고 있었고 저도 한국 항공사 지사에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서울에 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할지, 특히 아이가 생겼을 때 어느 나라에서 키울지 등의 문제가 있었어요. 저는 우리 아이가 두 문화를 모두 경험하면서 자랐으면 좋겠어요. 한국어와 핀란드어를 모두 배우고 두 나라의 전통과 가치를 모두 이해하는. 저는 제 바람을 이야기했습니다. 준우는 동의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아이는 정말 특별한 성장 환경을 가지게 될 거예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두 나라를 오가며 사는 것은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일단 몇 년은 한국에서 살고 나중에 상황을 보고 다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두 나라를 오가며 생활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보기로 했고 필요하다면 준우가 핀란드에서 사업을 확장하는 방안도 고려하기로 했어요. 세 번째 도전은 언어와 의사소통 문제였습니다. 저는 한국어를 열심히 배우고 있었지만 아직 깊은 대화나 미묘한 뉘앙스를 이해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특히 준우의 가족들과 대화할 때는 더욱 그랬습니다. 어머니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잘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종종 준우에게 속삭였고 그는 항상 친절하게 통역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가끔은 언어 장벽으로 인해 오해가 생기기도 했어요. 어느 날 준우의 어머니가 제게 한국 음식을 더 많이 먹으라고 권하셨는데 저는 그것을 제 요리 솜씨가 부족하다는 비판으로 오해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준우가 설명해 주었을 때야 그것이 단지 어머니의 사랑과 관심의 표현이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음식을 많이 권하는 것이 사랑의 표현이에요. 특히 어머니들은 자식이나 며느리가 많이 먹을 때 행복해하세요. 준우가 설명해 주었고 저는 그제서야 어머니의 진심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 도전은 가족관계와 역할에 대한 기대의 차이였어요. 핀란드에서는 부부가 매우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양가 부모님과의 관계도 비교적 거리를 두는 편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가족 간의 유대감이 더 강하고 특히 아들과 부모님 간의 관계가 매우 밀접했어요. 준우는 매주 부모님을 방문했고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항상 부모님의 의견을 구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모습이 저에게는 다소 의존적으로 보였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이것이 한국 문화의 중요한 가치관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핀란드에서는 20살이 되면 부모님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해서 살아요. 물론 가족은 중요하지만 일상적인 결정에 부모님이 관여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저는 준우에게 설명했습니다. 준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문화적 차이가 크네요. 한국에서는 나이가 많아져도 부모님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중요해요. 특히 장남은 부모님을 모시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죠. 준우가 장남이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더욱 중요했습니다. 우리는 많은 대화를 통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우리만의 방식을 찾아가기로 했어요. 준우의 부모님과 가까이 지내되 우리 부부만의 공간과 시간도 충분히 확보하는 방식으로 말이죠. 5번째 도전은 사회적 기대와 압력이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외국인, 특히 서양 여성과 결혼한 한국 남성에 대한 특별한 시선이 있었어요. 때로는 호기심 어린 질문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약간의 편견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너희는 어떤 언어로 대화해? 아이는 어느 나라 국적으로 할 거야? 한국 생활에 적응하기 힘들지 않아? 이런 질문들이 끊임없이 이어졌어요. 처음에는 이런 질문들이 불편하게 느껴졌지만 점차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악의 없이 단지 호기심에서 묻는 것이었고 우리 같은 국제 커플은 한국 사회에서 아직 흔하지 않았으니까요. 준우도 때로는 회사나 친구들 모임에서 제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특별한 대우를 받거나 반대로 약간의 차별을 경험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는 항상 당당하게 우리의 관계를 설명했고 제가 단지 외국인 여자친구가 아니라 그의 파트너로서 존중받을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준우 씨, 외국인이랑 사귀니까 힘들지 않아? 한 번은 준우의 친구가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준우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물론 문화적 차이나 언어 문제로 가끔 어려움이 있긴 해. 하지만 그건 모든 연인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일이야. 오히려 안나를 통해 내가 더 넓은 세상을 보게 되었고 더 성장할 수 있었어. 그의 이런 태도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저 역시 제 친구들이나 동료들에게 준우와의 관계를 설명할 때 항상 우리가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배우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도전에 직면하면서도 우리는 서로에 대한 사랑과 이해를 바탕으로 차츰 우리만의 방식을 찾아나갔습니다. 두 문화의 장점을 수용하고 단점은 보완하면서 우리만의 독특한 제3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었어요. 어느 날 준우가 제게 물었습니다. 안나 씨, 지금까지 한국 생활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뭐였어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어요. 아무래도 언어 장벽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 복잡한 감정이나 미묘한 생각을 표현할 때 가끔은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해서 답답했어요. 준우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가끔 안나 씨의 생각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서 미안했어요. 하지만 안나 씨가 열심히 한국어를 배우는 모습을 보면 정말 감동해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이 항상 인내심을 갖고 저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줘서 고마워요. 그리고 당신의 부모님도 항상 저를 배려해 주시고 저의 실수를 너그럽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준우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우리는 서로 다른 문화에서 왔지만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더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우리는 서로에게서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있으니까요. 그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두 문화 간의 차이는 때로는 도전이 되기도 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있었어요. 우리는 단순히 서로를 사랑하는 것을 넘어 서로의 문화와 가치관을 존중하고 배우는 과정에서 더욱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결혼식 날짜가 다가오면서 우리는 더욱 바빠졌습니다. 초대장 디자인, 예식장 선택, 음식 메뉴 결정. 모든 과정에서 우리는 한국과 핀란드 양쪽의 문화를 조화롭게 반영하려고 노력했어요. 초대장은 한글과 핀란드어, 그리고 영어로 제작했고 메뉴에는 한국 요리와 핀란드 요리를 모두 포함시켰습니다. 결혼식 음악도 양국의 전통 음악과 현대 음악을 적절히 섞어서 구성했어요. 정말 독특한 결혼식이 될 것 같아요. 준우의 동생이 즐거워했고 저도 그 말에 동의했습니다. 우리의 결혼식은 마치 우리의 관계처럼 두 문화의 아름다운 조화를 보여주는 특별한 자리가 될 것이었으니까요. 결혼식 날 서울의 한 예식장은 핀란드와 한국의 문화가 아름답게 어우러진 특별한 공간으로 변모했습니다. 핀란드에서 온 저의 가족들과 친구들, 그리고 준우의 가족과 지인들이 한자리에 모였어요. 서로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웃음과 축하의 마음만은 충분히 전달되었습니다. 저는 한복과 웨딩드레스를 모두 입었어요. 먼저 전통 혼례식에서는 화려한 색상의 한복을, 그리고 현대식 예식에서는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었습니다. 두 가지 의상 모두 저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어요. 한복은 제가 받아들인 새로운 문화를, 웨딩드레스는 제가 자라온 전통을 상징했으니까요.
안나, 정말 아름다워요. 준우가 저를 처음 봤을 때 속삭였어요. 그의 눈에는 감동의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식순도 양국의 전통을 조화롭게 담아냈어요. 전통 혼례식에서는 패백 의식을 간소화해서 진행했고, 현대식 예식에서는 핀란드 결혼식의 요소들을 포함시켰습니다. 특히 핀란드 전통 결혼 노래를 제 친구들이 불러주었을 때는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어요.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이곳에서 들리는 그 친숙한 멜로디가 너무나 감동적이었거든요. 결혼식 후 신혼여행으로 우리는 제주도와 핀란드 라플란드를 선택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아름다운 해변과 자연을 즐겼고, 라플란드에서는 오로라를 감상하고 술록 썰매를 타는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두 장소 모두 우리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했습니다. 안나, 이제 우리는 정말 한 가족이 되었네요. 라플란드의 오두막에서 오로라를 바라보며 준우가 말했어요. 핀란드도 한국도 이제 모두 우리의 고향이에요.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네, 우리는 이제 국경을 넘어선 가족이에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 우리는 서울의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과정에서도 우리는 두 문화의 조화를 이루려고 노력했어요. 거실에는 핀란드 디자인 가구와 한국 전통 소품이 함께 놓였고, 부엌에는 한국 음식과 핀란드 음식을 모두 만들 수 있는 도구들이 갖춰졌습니다. 결혼 후 1년쯤 지났을 때 우리는 가족을 확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이를 가지는 것은 우리 두 사람 모두의 꿈이었거든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있었어요. 1년이 넘도록 임신이 되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안나.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어요. 준우는 저를 위로했지만 저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나이가 많은 편이었고 불임에 대한 걱정이 커져갔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훌륭했지만 언어 장벽 때문에 병원 방문은 저에게 항상 스트레스였어요. 준우가 항상 동행해 주었지만 의사와 직접 소통하지 못하는 것이 답답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검진 후 준우에게 물었을 때 그는 조금 망설이더니 걱정할 것 없대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자고 하셨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의사가 실제로는 더 구체적인 검사와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준우는 저를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일부 정보를 숨긴 것이었어요. 왜 진실을 말해주지 않았어요? 저는 화가 나서 물었고 준우는 머리를 숙였습니다. 미안해요, 안나. 당신이 너무 스트레스 받을까봐 걱정했어요. 한국에서는 종종 환자에게 직접적으로 나쁜 소식을 전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가족이 있을 때는. 이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었어요. 아무리 선의에서 비롯된 것이라도 정보를 숨기는 것은 신뢰를 해칠 수 있다는 것을요. 그 이후로 준우는 의사가 하는 말을 그대로 통역해주기로 약속했고, 저도 의료 용어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관련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여러 검사와 치료를 거친 후 마침내 기쁜 소식이 찾아왔어요. 저는 임신에 성공했고 우리는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도전도 함께 찾아왔어요. 임신 기간 동안 저는 한국의 독특한 임신 문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태교라는 개념, 특정 음식을 먹어야 한다는 믿음, 임산부를 위한 다양한 금기 사항들. 이런 것들은 핀란드에서는 익숙하지 않은 개념이었어요. 안나 씨, 오늘은 미역국을 만들었어요. 아기에게 좋대요. 준우의 어머니가 자주 방문하셔서 저를 돌봐주셨어요. 처음에는 이런 간섭이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점차 그것이 사랑과 관심의 표현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저의 어머니는 화상통화로 자주 연락하시며 핀란드식 조언을 주셨어요. 충분히 쉬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어라. 두 어머니의 조언은 때로는 상충되기도 했지만 저는 양쪽의 지혜를 모두 받아들이려고 노력했습니다. 임신 중기에 저희는 중요한 결정을 해야 했어요. 아이의 국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언어로 키울 것인가, 어떤 교육 방식을 택할 것인가 등의 문제였죠. 저는 우리 아이가 두 나라의 국적을 모두 가졌으면 좋겠어요. 가능하다면요. 저는 말했고 준우도 동의했습니다. 법률 검토 결과 핀란드와 한국 모두 이중 국적을 허용하는 조건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는 양국 국적을 유지할 수 있었고 그 이후에는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언어에 관해서는 우리는 OPOLO니 페런트 원 랭거지 방식을 채택하기로 했어요. 저는 아이에게 항상 핀란드어로, 준우는 한국어로 말하기로 한 것이죠. 그리고 영어는 우리 가족의 공통 언어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세 개 언어를 동시에 배우는 것이 아이에게 혼란스럽지 않을까요? 준우가 걱정했지만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연구에 따르면 어린아이들은 여러 언어를 동시에 습득하는 능력이 뛰어나대요. 오히려 더 어릴 때 시작할수록 유리하다고 해요. 저는 제가 읽은 연구 결과를 설명했고 준우도 안심한 듯 했습니다. 임신 8개월째
우리는 아기 방을 꾸미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는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너무 많은 준비를 하는 것을 꺼리는 미신이 있다고 해서 준우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저의 설득으로 우리는 적절한 선에서 준비를 진행했어요. 아기 방에는 핀란드의 유명한 무민 캐릭터와 한국의 전통 인형들이 함께 놓였고 벽에는 양국의 동화책 일러스트가 걸렸습니다. 준우가 직접 만든 나무 요람은 특별히 의미가 있었어요. 그는 핀란드 디자인과 한국 전통 목공 기법을 조합해서 세상에 하나뿐인 요람을 만들었거든요. 우리 아기는 정말 특별한 환경에서 자라게 될 거예요. 요람을 쓰다듬으며 준우가 말했어요. 두 문화의 장점을 모두 배우고 넓은 시각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을 테니까요. 저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우리의 아이는 분명 많은 도전에 직면하겠지만 동시에 풍요로운 문화적 유산을 물려받게 될 거예요. 그것은 분명 우리 아이에게 큰 축복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저는 서울의 한 병원에서 건강한 여자아이를 출산했어요. 우리는 그녀에게 소피아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핀란드에서도 한국에서도 발음하기 쉬운 이름이었어요. 한국식 이름으로는 소희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안녕, 소피아. 환영해, 우리 딸. 아기를 안고 준우가 눈물을 흘렸어요. 그 순간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출산 후 회복 과정에서도 한국과 핀란드의 문화적 차이를 경험했어요. 한국에서는 3-7일이라고 하여 출산 후 3주 동안 산모가 특별한 관리를 받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준우의 어머니는 매일 미역국을 끓여오셨고 저를 위한 한약도 준비해 주셨어요. 핀란드에서는 출산 후 빨리 일상으로 복귀하는 것을 권장하는 편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렇게 오랜 기간 집에만 머무는 것이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곧 이 시간이 아기와 유대감을 형성하고 몸을 충분히 회복하는 데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한국의 산후조리 전통은 정말 과학적인 면이 있어요. 저는 준우에게 말했습니다. 핀란드에서는 이렇게 산모를 특별하게 케어하는 문화가 없는데 오히려 그게 아쉽게 느껴져요. 준우는 미소 지었어요. 우리 문화의 장점들을 서로 배우고 있네요. 소피아가 태어난 후 저희는 핀란드 가족들에게 아이를 소개하기 위해 헬싱키를 방문했습니다. 3개월 된 소피아는 비행기 여행을 놀라울 정도로 잘 견뎌냈고 저의 부모님은 첫 손녀를 보시고 너무 기뻐하셨어요. 소피아는 너를 닮았구나, 안나. 하지만 누는 준우를 닮았어. 어머니가 감동의 눈물을 흘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핀란드에서의 한 달은 소피아에게도 우리 부부에게도 특별한 시간이었어요. 소피아는 핀란드의 자연과 문화를 경험했고 저희는 잠시 한국에서의 바쁜 생활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헬싱키에서의 시간은 또한 준우에게 저의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어요. 그는 핀란드식 사우나를 즐기고 여름 코티지에서 시간을 보내고 미드썸머 축제에 참가하면서 핀란드인들의 삶의 방식을 체험했습니다. 이제 나도 왜 안나가 가끔 한국 생활에서 답답함을 느꼈는지 이해할 것 같아요. 핀란드의 고요한 숲속을 산책하며 준우가 말했어요. 이곳은 정말 평화롭고 자연과 가깝게 살아가는 방식이 인상적이에요. 핀란드에서 돌아온 후 우리는 소피아와 함께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갔습니다. 저는 육아휴직을 연장해서 소피아가 1살이 될 때까지 집에서 돌보기로 했고 그 이후에는 파트타임으로 복귀하기로 했어요. 준우는 가능한 한 일찍 귀가해서 육아에 참여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아직 아버지의 육아 참여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었지만 준우는 그런 통념에 구애받지 않고 적극적으로 소피아를 돌봤어요. 오늘은 내가 소피아 목욕을 시킬게요. 기저귀는 내가 갈아줄게요. 소피아한테 자장가를 불러줄게요. 준우는 이렇게 말하며 실천했고 그의 이런 모습에 저는 더욱 그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소피아가 자라면서 우리는 그녀가 두 문화를 모두 접할 수 있도록 노력했어요. 핀란드 전래동화와 한국 전래동화를 번갈아가며 읽어주었고 양국의 전통음악을 들려주었습니다. 식탁에는 김치와 핀란드식 호밀빵이 함께 놓였고 집안 곳곳에는 양국의 문화적 요소들이 조화롭게 배치되었어요. 소피아가 말을 배우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OPOL 방식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저는 항상 핀란드어로, 준우는 한국어로 소피아에게 말했어요. 처음에는 소피아가 약간 혼란스러워하는 듯 했지만 곧 상황에 따라 적절한 언어를 사용하는 능력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뭘 꼬모해요? 아빠, 쿨까 어디예요? 소피아는 종종 두 언어를 섞어서 사용했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점차 언어를 구분해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소피아가 18개월이 되었을 때 우리는 그녀를 국제 어린이집에 보내기로 결정했어요. 그곳에서는 영어, 한국어, 그리고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아이들이 함께 지내며 다문화 환경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소피아는 정말 적응력이 뛰어나네요. 다양한 친구들과 잘 어울리고 언어도 빠르게 배우고 있어요. 어린이집 선생님의 말씀에 우리는 안도했어요. 물론 모든 것이 순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끔은 문화적 차이로 인한 양육 방식의 불일치가 있었고 소피아의 정체성 형성에 대한 걱정도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항상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찾아갔고 무엇보다도 소피아가 자신의 다문화적 배경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우리 소피아는 두 나라, 두 문화의 다리가 될 거예요. 소피아가 잠든 모습을 바라보며 준우가 말했어요. 그리고 그것은 정말 아름다운 일이에요. 저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우리 가족의 여정은 쉽지 않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욱 강해졌고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소피아는 그 여정의 가장 아름다운 결실이었습니다. 소피아가 3살이 되던 해 우리 가족에게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준우의 회사가 갑작스러운 경영난에 빠진 것이었어요. 스타트업이다 보니 항상 불안정한 요소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투자자들이 자금 지원을 중단했어요. 앞으로 몇 개월은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어느 날 저녁 준우가 지친 표정으로 집에 돌아와 말했어요. 저는 그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요, 준우. 우리는 함께 이겨낼 거예요.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더 힘들었어요. 준우는 밤늦게까지 일하고 주말에도 회사에 나가야 했습니다. 그의 건강이 눈에 띄게 악화되었고 우리 부부가 함께하는 시간도 크게 줄어들었어요. 소피아는 아빠를 보고 싶어 했지만 준우는 종종 소피아가 잠든 후에야 집에 돌아왔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었어요. 준우의 수입이 불안정해지면서 우리는 지출을 줄이고 저축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제가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얻는 수입만으로는 서울의 높은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웠어요. 안나, 당신이 풀타임으로 복귀하는 건 어떨까요? 준우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저는 깊이 고민했어요. 소피아는 아직 어렸고 제가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는 제가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할 필요가 있었어요. 결국 저는 항공사에 풀타임 복귀를 신청했고 다행히 승인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새로운 도전의 시작이었어요. 이제 소피아를 돌볼 시간이 더 부족해졌고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엄마, 오늘도 일해? 아침에 준비를 하고 있는 저를 보며 소피아가 슬픈 목소리로 물었을 때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응, 엄마가 일하는 동안 할머니가 소피아랑 놀아주실 거야. 저녁에 돌아와서 소피아랑 많이 놀아줄게. 저는 최대한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소피아의 실망한 표정을 보는 것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준우의 부모님께서 소피아를 돌봐주시기로 하셨지만 그것도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었어요. 준우의 부모님은 이미 연세가 많으셨고 활발한 소피아를 종일 돌보는 것은 체력적으로 부담이 되셨습니다. 어느 날 준우의 어머니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안나야, 오늘 소피아가 열이 좀 있는 것 같아. 병원에 데려가려고 하는데 혹시 와줄 수 있겠니? 저는 당장 회사에 급한 일이 있다고 말하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소피아는 감기에 걸린 것이었어요.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 그날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렇게 계속 일과 육아 사이에서 갈등하며 살아야 하나? 준우와 저는 긴 대화를 나누었어요. 우리는 여러 대안을 고민했고 결국 한 가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잠시 핀란드로 이주하는 것이었어요. 핀란드에서는 육아 지원 시스템이 더 잘 갖춰져 있고 제가 거기서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찾을 수도 있어요. 준우가 제안했어요. 소피아도 핀란드 문화와 언어를 더 깊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거고요. 이 결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준우는 한국에서의 사업을 정리해야 했고 저는 직장을 그만두어야 했어요. 무엇보다도 준우의 가족과 잠시 떨어져 지내야 한다는 것이 가장 큰 부담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잠시 핀란드에 가려고 해요. 준우가 부모님께 말씀드렸을 때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래, 이해한다. 소피아가 더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다면? 어머니는 슬픔을 감추려 노력하셨지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지 저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준비 과정은 바쁘고 힘들었어요. 이삿짐을 정리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소피아의 유치원을 알아보는 등 할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며 한 걸음씩 나아갔어요. 드디어 출국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준우의 가족들이 모두 나와 우리를 배웅해 주셨어요. 준우의 어머니는 소피아에게 한복을 선물하셨고 아버지는 한국 전래 동화책을 주셨습니다. 소피아야, 한국말 잊지 말고 할머니 할아버지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말해. 우리가 바로 찾아갈게. 눈물을 참으며 준우의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비행기 안에서 우리 가족은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와 불안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소피아는 창밖을 신기한 듯 바라보았고 준우는 조용히 생각에 잠겼어요. 저는 두 사람의 손을 잡고 용기를 북돋웠습니다. 우리는 함께니까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어요. 이것도 우리 가족의 소중한 경험이 될 거예요. 헬싱키에 도착해서 우리는 제 부모님의 도움으로 작은 아파트를 구했습니다. 핀란드의 겨울은 춥고 어두웠지만 우리 가족의 마음은 따뜻했어요. 소피아는 새로운 환경에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적응했고 핀란드 유치원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준우에게는 적응 과정이 조금 더 어려웠어요. 언어 장벽은 물론이고 문화적 차이, 그리고 무엇보다도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핀란드어를 배우고 현지 사업가들과 네트워킹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곳에서는 IT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이 정말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한국과 핀란드를 연결하는 비즈니스 모델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준우는 점차 희망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핀란드 항공사에 취직하여 일을 시작했어요. 예전에 일했던 경험이 있어서 적응은 빨랐고 무엇보다도 핀란드의 일과 가정의 균형을 중시하는 문화 덕분에 소피아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아이가 아프면 회사에서 당연히 휴가를 주고 육아를 위한 유연근무제도 잘 갖춰져 있어요. 저는 준우에게 이야기했어요. 소피아는 헬싱키의 국제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고 그곳에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그녀의 핀란드어 실력은 빠르게 향상되었고 한국어도 준우와의 대화를 통해 계속 유지했어요. 우리는 가정에서 세 가지 언어를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아빠, 나 오늘 유치원에서 KIITOS 핀란드어로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선생님이 너무 잘했대요. 소피아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준우는 딸을 꼭 안아주며 우리 소피아가 정말 대단하네. 아빠는 아직도 KIITOS 발음이 어려운데. 라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가족은 헬싱키 생활에 점차 적응해 갔어요. 준우는 한국과 핀란드 사이에 비즈니스 컨설팅 회사를 설립했고 소규모지만 안정적인 성과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항공사에서 일하면서도 소피아와 충분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고 우리 가족은 다시 균형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준우의 부모님과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이었어요. 우리는 자주 화상통화를 했지만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는 더욱 그 빈자리가 크게 느껴졌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보고 싶어요. 소피아가 종종 말했고 그럴 때마다 준우의 눈에도 그리움이 깃들었습니다. 우리는 1년에 한 번씩 한국을 방문하기로 했고 준우의 부모님도 가능하다면 핀란드를 방문하시기로 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두 나라, 두 가족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가려고 노력했습니다. 헬싱키에서의 2년은 우리 가족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우리는 더 강해졌고 어떤 환경에서도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소피아는 진정한 세계 시민으로 성장하고 있었고 준우와 저는 서로에 대한 이해와 사랑이 더욱 깊어졌어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결정을 내렸습니다. 준우의 비즈니스가 안정되어 한국에서도 계속할 수 있게 되었고 소피아도 이제 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되었기 때문이었어요. 한국으로 돌아가면 이번에는 더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핀란드에서 배운 것들을 한국 생활에도 적용할 수 있을 테니까요. 준우가 말했고 저도 동의했습니다. 헬싱키를 떠나기 전날 우리는 제 부모님과 함께 마지막 저녁 식사를 했어요. 제 어머니는 준우에게 핀란드 전통 스웨터를, 소피아에게는 무민 인형을 선물하셨습니다. 우리도 한국에 꼭 방문할게. 소피아가 학교에 입학하면 꼭 보러 갈게. 어머니가 약속하셨고 그것이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어요.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몇 년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과정에서 더욱 단단해진 가족이 되었어요. 서로 다른 문화, 서로 다른 언어를 가진 우리가 하나의 가족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그만큼 특별하고 아름다운 여정이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뭐 하고 싶어요? 준우가 물었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연히 부모님을 뵙고 그 다음에는 맛있는 한국 음식을 먹고 싶어요. 핀란드에서는 구하기 어려웠던. 준우는 웃으며 저도요. 어머니의 김치찌개가 너무 그리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소피아는 신나게 외쳤어요. 나는 할머니랑 같이 놀고 싶어요. 그리고 한국 친구들도 만들고 싶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었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어떤 도전이 오더라도 우리는 함께라면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한국으로 돌아온 우리 가족은 서울 근교에 새로운 집을 마련했습니다.
이전보다 조금 더 넓은 공간으로 소피아에게 충분한 놀이 공간을 제공할 수 있었어요. 집안은 핀란드와 한국의 요소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공간으로 꾸몄습니다. 핀란드식 미니멀한 가구들과 한국 전통 소품들이 함께 놓여 있었고, 벽에는 양국의 풍경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준우는 핀란드에서 시작한 비즈니스를 한국으로 확장했습니다. 이제 그의 회사는 한국과 북유럽 사이의 문화 및 비즈니스 교류를 전문으로 하는 컨설팅 업체로 성장했어요. 준우의 경험과 네트워크는 양국 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고 사업은 점차 안정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우리 회사를 통해 한국 기업이 핀란드에 진출하고 핀란드 기업이 한국 시장을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 제 꿈이에요. 준우는 종종 이렇게 말했어요. 저 역시 한국 항공사로 복귀했지만 이번에는 다른 포지션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비행을 다니는 승무원이 아니라 항공사의 국제 커뮤니케이션 부서에서 일하게 된 거예요. 특히 북유럽 노선의 발전과 마케팅을 담당하게 되었는데 제 핀란드 경험과 언어 능력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안나 씨는 우리 항공사의 정말 귀중한 인재예요. 두 문화를 모두 이해하고 양국 승객들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으니까요. 상사가 칭찬해 주었고 그 말에 저는 큰 보람을 느꼈어요. 소피아는 국제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곳에서는 한국어와 영어를 기본으로 하되 다양한 언어와 문화를 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었어요. 소피아는 학교 생활에 빠르게 적응했고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과 어울리며 즐겁게 지냈습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일본 친구가 생겼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온 친구도요. 우리 셋이서 같이 놀았어요. 소피아가 신나게 이야기했어요. 소피아는 이제 3가지 언어를 자연스럽게 구사했습니다. 저와는 핀란드어로, 준우와는 한국어로, 학교에서는 영어로 말했어요. 가끔은 새 언어를 섞어서 사용하기도 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소피아야, 한 문장 안에 3개 언어를 섞지 말고 상황에 맞게 한 가지 언어를 써보자. 준우가 부드럽게 조언했지만 사실 우리는 소피아의 이런 독특한 언어 사용이 귀엽게 느껴졌어요. 우리 가족의 생활은 두 문화의 절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명절에는 준우의 가족들과 함께 전통 의례를 지켰고 핀란드의 중요한 기념일에는 핀란드식 축하 행사를 열었어요. 크리스마스에는 핀란드식 전통 음식과 장식으로 집을 꾸미고 설날에는 한복을 입고 세배를 했습니다. 준우의 부모님은 소피아가 한국 문화를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주말마다 소피아를 데리고 한국의 전통 문화 체험을 하러 다니셨고 한글과 한국 역사를 재미있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소피아가 핀란드어, 영어도 잘하지만 한국어와 한국 문화도 잘 알아야 해. 그래야 진정한 세계 시민이 될 수 있지. 준우의 어머니가 종종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의 부모님도 1년에 한 번씩 한국을 방문하셨고 그때마다 소피아에게 핀란드의 동화와 노래를 들려주셨습니다. 두 나라의 조부모님들이 모두 소피아의 성장에 관여하는 것이 저희에게는 큰 축복이었어요.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종종 인터뷰 요청이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국제 결혼 커플의 성공적인 사례, 다문화 가정의 자녀 교육 방법 등에 관심을 가진 매체들이었어요. 어떻게 두 문화의 차이를 극복하셨나요? 한 잡지 기자가 물었을 때 준우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차이를 극복한다기보다는 그 차이를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했어요. 서로의 문화에서 좋은 점을 배우고 우리만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간다는 마음가짐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도 덧붙였어요. 소통이 가장 중요했어요. 언어적 장벽이 있더라도 진심으로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노력. 그것이 모든 문화적 차이를 넘어설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런 인터뷰 경험을 통해 우리는 점차 다른 국제 커플들과 다문화 가정을 돕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준우와 저는 함께 블로그를 시작했고 거기서 우리의 경험과 조언을 공유했습니다. 한-핀 패밀리의 이야기라는 제목의 이 블로그는 생각보다 큰 호응을 얻었어요. 비슷한 상황에 있는 많은 커플들이 우리의 이야기에 공감하고 조언을 구해왔습니다. 한국인 남편과 결혼했는데 시부모님과의 관계가 어려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이가 2개 언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혼란스러워하는데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국제 결혼 후 어느 나라에 정착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런 질문들에 우리는 우리의 경험을 바탕으로 진심 어린 조언을 제공했어요. 물론 모든 가정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정답은 없었지만 우리의 이야기가 그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도움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블로그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우리는 오프라인 모임도 시작했어요. 매월 한 번 서울의 카페에서 국제 커플들과 다문화 가정들이 모여 경험을 나누고 서로 지지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 모임은 점차 규모가 커져서 나중에는 작은 커뮤니티로 발전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우리의 경험을 나누고 싶었을 뿐인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다니 놀랍네요.
한 모임에서 준우가 말했어요. 저는 덧붙였습니다. 우리 모두 비슷한 도전에 직면해 있고 함께 나누고 배울 때 더 강해질 수 있어요. 이런 커뮤니티가 있었다면 우리도 초기에 많은 도움을 받았을 텐데요. 이 활동은 단순한 취미를 넘어 점차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어요. 준우와 저는 다문화 가정을 위한 정보 책자를 만들기도 하고 지역 기관과 협력하여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어려움을 다른 가정들이 조금이라도 덜 겪을 수 있도록 돕고 싶어요. 준우가 말했고 저도 전적으로 동의했습니다. 소피아는 이런 부모의 활동을 자랑스러워했어요. 그녀는 종종 모임에 참여해서 다른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과 어울리며 자신의 특별한 배경에 더욱 자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엄마, 아빠, 우리 가족은 특별해요. 2개의 고향이 있고 3개의 언어를 말할 수 있고 많은 친구들이 있어서 행복해요. 어느 날 소피아가 말했고 그 말에 우리는 깊은 감동을 느꼈어요. 우리의 활동은 점차 주목받기 시작했고 한국과 핀란드 양국 정부로부터 문화교류 공로를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핀란드 대사관에서 주최한 행사에 초청받아 연설을 하기도 했고 한국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어요. 안나 씨와 준우 씨는 양국의 문화를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민간 외교관들의 노력이 우리 국가 간 이해와 협력을 더욱 깊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핀란드 대사가 행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무척 자랑스러웠습니다. 준우의 비즈니스도 점차 확장되어 이제는 문화교류뿐만 아니라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하게 되었어요. 핀란드식 교육 방법을 한국에 소개하고 한국의 교육열을 핀란드에 전하는 등 양국의 장점을 서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핀란드 교육의 자유로움과 한국 교육의 열정이 만나면 정말 훌륭한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준우는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항공사에서의 역할을 넘어 문화교류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했어요. 특히 핀란드와 한국 간의 관광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양국 시민들이 서로의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여행 가이드를 제작했습니다. 한국인들은 핀란드의 자연과 디자인을, 핀란드인들은 한국의 역동성과 따뜻한 정의 문화를 경험할 수 있었으면 해요. 제가 항상 강조하던 부분이었어요. 소피아가 9살이 되던 해 우리는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과 핀란드를 오가며 살기로 한 것이었어요. 1년 중 6개월은 서울에서 나머지 6개월은 헬싱키에서 지내는 방식이었습니다. 이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지만 소피아가 두 문화를 모두 깊이 경험하고 양국의 가족들과 충분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선택이었어요. 우리 가족은 이제 진정한 의미의 글로벌 노마드가 되는 거군요. 결정을 내린 후 준우가 말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2개의 고향이 있으니 언제나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생활 방식은 많은 도전을 가져왔지만 동시에 우리 가족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했습니다. 소피아는 두 나라의 학교 시스템을 모두 경험하며 성장했고 준우와 저는 양국에서 사업과 커리어를 발전시킬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두 문화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한국과 핀란드 사이에 살아있는 문화 교류였고 그것은 우리에게 깊은 의미와 보람을 주었어요. 저는 이제 한국을 제 2번째 고향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핀란드는 준우의 2번째 고향이 되었고요. 우리는 서로의 나라를, 서로의 문화를 선물로 주고받은 거예요. 어느 인터뷰에서 제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서로의 세계를 확장시켜준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소피아가 중학생이 되던 해 우리 가족에게 또 다른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저는 2번째 아이를 가지게 된 것이었어요. 나이가 많아 임신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상치 못한 축복이었습니다. 정말이에요? 우와, 대단해요. 소피아에게 동생이 생기는 거네요. 소식을 들은 준우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소피아도 동생 소식에 엄청나게 기뻐했습니다. 드디어 동생이 생겨요. 저는 좋은 언니가 될 거예요. 한국어, 핀란드어, 영어 모두 가르쳐 줄 거예요. 이번 임신은 첫 번째보다 조금 더 조심스러웠어요. 나이도 더 많아졌고 고령 임신에 따른 위험 요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우수한 의료 시스템과 가족들의 지지 덕분에 건강하게 임신 기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이번에는 헬싱키와 서울 중 어디서 출산하길 원해요? 준우가 물었고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서울에서 하고 싶어요. 가족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산후조리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대답했고 준우도 동의했어요. 임신 중에도 우리의 문화교류 활동은 계속되었습니다. 오히려 2번째 아이의 임신은 우리 활동에 새로운 주제를 더해주었어요. 이제 우리는 다문화 가정에서의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한 경험도 공유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핀란드와 한국의 출산 문화는 상당히 달라요.
핀란드는 자연 출산을 장려하고 산모의 자율성을 중시하는 반면 한국은 의료적 개입이 좀 더 많고 산후조리에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저는 블로그와 모임에서 이런 차이점을 설명했고 다른 국제 커플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임신 7개월 때 우리는 특별한 행사에 초대받았어요. 한국과 핀란드 수교 기념 행사였는데 양국의 문화교류에 기여한 공로로 우리 가족이 특별 게스트로 초청된 것이었습니다. 안나 씨와 준우 씨는 단순히 두 나라의 시민이 아니라 두 문화를 진정으로 이어주는 가교입니다. 특히 그들의 가정은 양국의 아름다운 문화가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핀란드 대사의 축사가 우리를 감동시켰어요. 그날 소피아는 행사에서 한국어와 핀란드어로 노래를 불렀고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다문화적 배경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부모로서 큰 보람을 느꼈어요. 임신 9개월째 저는 건강한 남자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우리는 그에게 레오 핀란드식 이름과 민석 한국식 이름이라는 두 개의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소피아와 마찬가지로 그도 두 문화의 유산을 이어받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드디어 완성되었네요. 아기를 안고 준우가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요. 저도 감격스러웠습니다. 네, 이제 우리는 더욱 특별한 가족이 되었어요. 두 나라, 두 문화, 두 아이. 그리고 하나의 사랑. 레오의 탄생은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기쁨과 활력을 가져다 주었어요. 소피아는 완벽한 언니 역할을 해주었고 준우와 저는 다시 한번 부모됨의 기쁨과 책임을 느꼈습니다. 이번에는 첫 아이 때보다 더 여유롭고 자신감 있게 육아에 임할 수 있었어요. 레오가 태어난 지 6개월이 지났을 때 우리에게 특별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한국의 한 방송사에서 다문화 가정의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싶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가족이 그 첫 번째 사례로 소개되길 원했습니다. 우리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다면 좋겠어요. 저는 동의했고 준우와 소피아도 적극적으로 찬성했습니다. 다큐멘터리 촬영은 약 3개월 동안 진행되었어요. 서울에서의 일상, 헬싱키로의 여행, 양국 가족들과의 만남, 그리고 우리의 문화 교류 활동까지. 우리 삶의 다양한 측면이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장면은 준우의 부모님과 제 부모님이 함께 한국 전통 음식과 핀란드 전통 음식을 요리하며 소통하는 모습이었어요.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음식을 통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충분히 전달되었습니다. 우리 집은 마치 작은 유행 같아요. 촬영 중 소피아가 말한 이 한마디가 다큐멘터리의 제목이 되었어요. 작은 유엔 한-스핀 가족의 이야기.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후 우리는 많은 반응을 받았습니다. 국제 결혼을 고민하는 커플들, 다문화 가정의 자녀 교육에 관심 있는 부모들, 그리고 단순히 다른 문화에 호기심을 가진 사람들까지. 다양한 분들이 우리의 이야기에 공감하고 응원해 주셨어요. 안나 씨 이야기를 보고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외국인과 결혼했는데 문화적 차이 때문에 많이 힘들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그 차이를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어요. 한 시청자의 편지가 우리를 감동시켰습니다. 다큐멘터리의 성공에 힘입어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했어요. 준우와 저는 국경을 넘는 사랑이라는 책을 공동 집필했고 이 책은 한국과 핀란드에서 동시에 출판되었습니다. 책에는 우리의 만남부터 현재까지의 여정, 그리고 국제 커플들을 위한 실질적인 조언들이 담겨 있었어요. 우리의 이야기가 국제 결혼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현실적인 그림을 제공했으면 해요. 물론 도전도 있지만 그것을 극복했을 때 얻는 풍요로움도 분명히 있으니까요. 출판 기념회에서 준우가 말했어요. 책은 예상보다 더 큰 반향을 일으켰고 여러 언어로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책 홍보를 위해 한국과 핀란드를 오가며 강연 투어를 했고 그 과정에서 더 많은 사람들과 우리의 경험을 나눌 수 있었어요. 레오가 2살이 되던 해 우리 가족은 특별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과 핀란드를 오가는 생활을 계속하되 양국에서의 문화교류 활동을 더욱 체계화하기로 한 것이었어요. 우리는 브릿지 컬처즈라는 비영리 단체를 설립했고 다문화 가정 지원, 국제교육 프로그램 개발, 문화교류 행사 주최 등의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도전과 기쁨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서로 다른 문화 간의 이해와 존중을 증진시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단체 설립 선언문에 이렇게 명시했어요. 브릿지 컬처스의 첫 번째 프로젝트는 한국과 핀란드의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양국의 고등학생들이 서로의 나라를 방문하고 홈스테이를 통해 현지 문화를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세계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저는 프로그램 소개 자리에서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소피아도 이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했어요. 그녀는 한국 학생들에게 핀란드 문화를 핀란드
학생들에게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어린 문화대사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제 중학생이 된 소피아는 자신의 독특한 정체성에 더욱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고, 미래에는 국제관계나 문화교류 분야에서 일하고 싶다는 꿈을 키워가고 있었어요. 엄마, 아빠처럼 저도 다른 나라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고 싶어요. 소피아가 말했을 때 우리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레오도 자라면서 두 문화의 영향을 고르게 받았어요. 아직 어렸지만 그는 이미 한국어와 핀란드어를 자연스럽게 구사했고, 양국의 전통과 문화에 노출되면서 폭넓은 시야를 형성해가고 있었습니다. 레오는 소피아보다 더 운이 좋은 것 같아요. 처음부터 두 문화 속에서 자라니까요. 준우가 말했고 저도 동의했어요. 소피아는 처음에는 한국 문화를 접하지 못했지만 레오는 태어날 때부터 두 문화의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었으니까요. 어느덧 한국에서의 생활이 10년을 넘어가면서 저는 더 이상 외국인이라는 느낌보다는 이곳이 제 두 번째 고향이라는 생각이 강해졌습니다. 물론 가끔은 여전히 문화적 차이로 인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것은 이제 극복할 수 없는 장벽이 아니라 우리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해주는 요소로 느껴졌어요. 준우도 핀란드에 대한 애정이 깊어졌습니다. 그는 헬싱키에서 보내는 시간 동안 핀란드어를 꾸준히 공부했고 이제는 기본적인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실력이 향상되었어요. 그는 종종 핀란드의 사회 복지 시스템과 교육 방식에 대해 칭찬했고 그중 일부를 한국 사회에 소개하려는 노력을 계속했습니다. 핀란드에서는 일과 삶의 균형이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생산성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이 인상적이에요. 준우는 한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이런 관점을 자주 공유했습니다.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어요. 특히 한국 사회에서 점차 증가하고 있는 국제 결혼 커플들과 다문화 가정들에게 우리의 경험은 하나의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안나 씨와 준우 씨 덕분에 우리도 용기를 얻었어요.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주셔서 감사해요. 많은 커플들이 이렇게 말해주었고 그때마다 우리는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우리의 브릿지 컬처스 활동은 점차 확장되어 이제는 한국과 핀란드를 넘어 다른 국가들로도 뻗어나갔어요. 다양한 국적의 커플들과 다문화 가정들이 우리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그들 모두가 자신들의 문화적 다양성을 축복으로 여기고 존중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문화적 차이는 갈등의 원인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을 이해하고 존중한다면 오히려 더 풍요로운 삶의 원천이 될 수 있어요. 저는 항상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어느 날 우리는 특별한 소식을 받았어요. 한국과 핀란드 양국 정부가 문화교류 공로를 인정해 우리 가족에게 특별 공로상을 수여하기로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이 상은 양국 대사관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특별 행사에서 수여될 예정이었어요. 이건 정말 믿을 수 없는 영광이에요. 소식을 들은 준우가 감격에 겨워 말했고 저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시상식 날 서울의 핀란드 대사관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양국의 외교관들, 문화 관계자들, 그리고 우리의 활동에 참여했던 많은 가족들이 함께해 주었어요. 안나 씨와 준우 씨, 그리고 소피아와 레오는 진정한 의미의 문화대사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두 나라의 시민이 아니라 두 문화를 마음으로 이해하고 연결하는 가교입니다. 그들의 삶과 활동은 우리에게 다양성의 가치와 상호 이해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핀란드 대사의 말씀이 큰 박수를 받았어요. 한국 외교부 관계자도 덧붙였습니다. 오늘날 세계화 시대에 문화 간 이해와 협력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이 가족은 그 중요한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왔습니다. 시상식에서 소피아는 한국어와 핀란드어로 소감을 발표했고 레오는 양국 국기를 들고 귀여운 포즈를 취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지금까지의 여정이 결코 쉽지 않았지만 이 모든 것이 정말 가치 있었다고 느꼈어요. 시상식 이후 우리 가족은 작은 휴가를 위해 제주도로 떠났습니다. 바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가족과 함께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싶었거든요. 제주도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우리는 지난 시간을 돌아보고 미래를 그려보았습니다. 안나,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해요? 그때는 이렇게 될 줄 몰랐죠. 해변을 걸으며 준우가 말했어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네, 누가 알았겠어요? 또 한국이야? 하고 투덜거리던 제가 이제는 한국을 제 두 번째 고향이라고 부르게 될 줄은요. 준우는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당신이 제 인생에 들어와서 정말 감사해요. 당신 덕분에 저는 더 넓은 세상을 보게 되었고 더 나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도 그의 손을 마주 잡았어요. 저도 정말 감사해요, 준우. 당신은 제게 한국이라는 아름다운 나라와 문화를 선물해 주었고 저의 편견을 깨는데 도움을 주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소피아와 레오라는 소중한 아이들을 함께 키우는 멋진 파트너가 되어 주었어요. 소피아와 레오는 앞서 해변에서 뛰놀고 있었어요.
그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의 여정은 여전히 진행 중이었고 앞으로도 많은 도전과 기쁨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는 국경을 넘어 하나가 되었고 그 과정에서 더 넓은 세계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경험을 다른 이들과 나누고 있어요. 준우가 말했고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해가 지는 제주도의 아름다운 바다를 배경으로 우리 가족은 함께 사진을 찍었어요. 그 사진 속에는 단순한 네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두 문화의 만남과 조화, 그리고 사랑의 힘으로 극복한 많은 도전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의 이야기입니다. 한국을 기피하던 핀란드 승무원이 우연한 만남을 통해 한국이라는 나라와 그 문화에 대한 편견을 깨고 새로운 사랑과 가족을 얻게 된 이야기. 그리고 그 과정에서 두 나라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어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는 여정으로 발전한 이야기. 여러분도 혹시 낯선 문화나 사람들에 대한 선입견이 있다면 잠시 그것을 내려놓고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 작은 용기가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지도 모르니까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용기를 드렸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또한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도 나눠주세요. 다음에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